시대 유감. 안녕하세요. 시대 유감입니다. 오늘은 저와 우연님이 쿠팡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연석 청문회가 있어서 매우 시끌시끌했었죠. 네. 유튜브에 약간 조각 영상들로만 되게 많이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주로 그 해롤드 로저스 지금 쿠팡 대표가 약간 좀 화내는 모습?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약간 윽박 지르는 모습? 약간 요런 거 중심으로 좀 편집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동문서답하시는. 맞아요. 아니면 그 앞에서 이제 영어로 질문하고 막 그런 맞아요. 그런 모습들 봤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 탈팡을 해서 탈팡하셨어요? 사실 저도 탈팡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쿠팡 이슈가 계속 좀 이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뭐 이렇게 알려진 이슈들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좀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댓글들도 많이 봤어요. 왜 사실 이 청문회까지 이어지고 한 거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니 왜 쿠팡만 개인정보 유출된 것도 아니고 저희 아시다시피 통신 3사 다 개인정보 유출됐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왜 도대체 쿠팡만 갖고 그래? 라는 좀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쿠팡 도대체 왜 이렇게 정치인들의 많은 타격을 받는 타깃이 되었는지 현재 쿠팡을 둘러싼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연님은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이거 왜 이러지? 약간 의문이 들었던 지점들이 있으세요? 그냥 의문이라기보다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이름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국민 역적 같이 됐잖아요. 약간 스티브 유 같이. 그러니까요. 뭐, 검머리 외국인이라는. 맞아요. 검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나왔고 김범석 의장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계속 자기 글로벌 CEO라서 바빠서 못 온다 이런 사유를 이제 제시하는 거나 사실 작년 1월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쿠팡 청문회가 언론에서 그때도 똑같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막 사과문 올리고 이제 욕먹으니까 사실 개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제 분노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김범석 의장의 그런 회피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김범석 의장을 그 비판하는 목소리에 어느 정도 감히 한국 국민을 우롱해? 약간 이런 시선까지 담겨가지고 더 약간 돈은 한국에서 다 벌고. 근데 그것도 사실이긴 하죠. 사실 돈은 대부분은 이런 물류 서비스를 미국에서는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만 그 수익을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분노하는 지점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대표를 결국에 세운 사람이 쪽 상황을 잘 모르는 그 김범석 의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분이기도 한데 그 해롤드 로저스라는 이제 법률 쪽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이고 법률 쪽을 주로 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화를 많이 키웠죠. 이제 약간 일부러 이 청문회 진행을 뭔가 지연시키려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 뭐 happy to be here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 쓰잘데기 없는 그래서 의례적인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지저분한 걸 다 봤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최악의 면모를 다 봤다. 왜 이렇게 하지 리스크 관리를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쿠팡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사후 대처나 태도 같은 것들이 더 사람들의 화를 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니까 쿠팡이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영업을 할 거라면은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지? 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 몇 곳을 이제 매각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봐서, 그냥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김에 그냥 언젠가는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요. 아무튼 이 최근에 있던 이 쿠팡 청문회를 중심으로 조금 주요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정말 최근에 분야가 갑자기 노동 취재하는 담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틀 동안 쿠팡 청문회를 사실 보면서 챙기고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왔는지 좀 가능한 쉽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쿠팡 청문회까지 이렇게 개최가 된 건, 그리고 저는 연석 청문회를 기자 되고 거의 처음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상임위 여러 개가
그 청문회를 열어서 연석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개별 상임위 차원의 회의를 한 게 아니라 뭐 과방위에서 몇 명, 뭐 환노위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상임위 의원들이 같이 와가지고 질의를 했고 그래서 의원들 질의를 보는데 한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이슈들이 나와서 그렇죠. 그게 또 보는 재미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도 여러 부서에서 저희가 달라붙어가지고 다 나눠서 쓰고 약간 그랬던 측면이 있는데 일단 역시 아까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그냥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것 같고 그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3,300만 건이니까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쿠팡 이용자도 많아서 그럴 텐데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공분도 그만큼 많이 잃었고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 위한 게 좀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와 함께 좀 약간 양축을 잃었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산업재해 은폐. 이거는 이제 노동 환경의 문제인데 쿠팡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산재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는데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능한 뭐 언론이든 뭐 이제 뭐 정치권이든 혹은 이제 그 수사 단계든 최대한 이제 좀 이걸 축소시켜서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어 와서 이 문제도 좀 주요하게 다뤄지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쿠팡이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여러 소상공인 업자분들이 사실 입점에 있는 약간 올리브영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쿠팡의 입점에 있는 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 더 폭리를 취한다던가 그러니까 쿠팡이 최저가 보장해준다는 걸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소상공인 업자분이 A라는 제품을 올리면은 쿠팡이 자사 이제 PB 제품을 그거보다 더 낮게 올리고 그거를 더 계속 많이 노출시키는 식으로 알고리즘이 좀 조작되어 온 지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계속 좀 같이 다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부분 네. 이제 산업재해 부분이랑 네. 이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네. 소상공인 문제 이거는 계속 지적됐던 거긴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막 어느 날 갑자기 올해 네. 갑자기 빵 터진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내내 그냥 얘기가 계속 되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네. 확실히 약간 다들 자기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다는 게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3,300만 건이라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연관된 거니까 맞아요. 이게 그래서 더 좀 폭발력이 있었다 이 이슈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언론들도 보면 거의 그 정보 유출 사태를 많이 다루긴 했어요. 이제 근데 저희 이제 다혜님도 보면 이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제 그 노동 문제 좀 관련해 가지고도 좀 많이 단독 기사도 쓰고 다루고 해가지고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더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네, 기사를 네. 쓰다가 달려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노동 담당하는 기자들끼리는 조금 씁쓸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산재 은폐나 어떤 계속 노동자분들이 과로사로 이제 사망한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을 그랬죠. 때는 국회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움직이질 않았는데, 근데 물론 개인정보 유출건도 크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뭔가 되게 사태가 심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되니까 조금 씁쓸한 지점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뭐 이렇게라도 관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좀 질책을 받고 바뀌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런 희망. 그렇죠. 어쨌든 관심이 계속 필요한 사안이니까 산재 네. 같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회차에서는 저희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의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오자마자 공부를 한 건데 쿠팡이라는 그냥 법인, 미국 법인이 있고 우리나라의 자회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라고 해서 CLS라는 곳이 있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서 CFS 이 두 개가 있는데 CFS 풀필먼트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물류센터 쿠팡 알바하러 간다고 할 때 그 물류센터가 있고 CLS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택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택배 서비스 쪽이든 이 물류센터 쪽이든 사실 좀 일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 가운데 몇몇 사망자 분들 중에는 이제 그 유족분들이 좀 이 죽음을 좀 알리려고 노력하면서 이름이 언론에 실명이 드러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연님도 좀 들어보셨었죠? 보니까 네. 2020년부터 25년까지 그 아까 말한 쿠팡이랑 그 로지스틱스 서비스랑 풀필먼트 서비스 그래서 산재로 사망하신 분들이 산재로 인정된 사망하신 네. 분들이 8명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이랬던 분들이
장덕준 씨. 맞습니다. 이분은 네. 사실 좀 5년이 지났어요. 네, 가장 첫 발생일 맞아요. 거예요. 네. 2020년 10월 12일 27살이셨고 네. 이 장덕준 씨는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새벽 노동 하다가 이제 그 집안 화장실 욕실에서 쓰러진 채로 맞습니다. 발견이 됐고 그리고 사인도 이제 과로사 유형 중에 하나인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사망하셨고 또 그 정슬기 네. 씨는 저번에 저희 그 심야 배송 그 에피소드에서도 잠깐 언급을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CLS 그 담당자 문자 메시지에서 개처럼 뛰고 있다라는 말을 남겨가지고 이게 약간 쿠팡 노동의 약간 그 현실을 딱 보여주는 그 한마디로 단적으로 네, 보여줬죠. 많이 네. 이제 인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정슬기 씨는 그 로지스틱스 서비스에서 그 본인이 트럭 가지고 이제 건당 수수료 받으면서 이제 배송하는 기사로 일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그 뇌실험 관계 질환으로 숨지셨고 네. 그리고 오승용 씨, 네. 오승용 씨 또 이제 이 또 가장 최근에 사실 돌아가신 분이어가지고 작년 11월 10일 제주도에서 네, 이제 맞습니다. 숨지셨고 청문회에서도 이제 내용들이 나왔지만 네. 그 누나분께서 나오셨는데 참고인으로 나오셨어요. 그쵸, 청문회.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부친상을 당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하루 쉬었다가 업무에 이제 복귀했다가 그 전신주를 이제 차로 들이받아가지고 사망을 하셨고 네. 다들 엄청 사망 전에 이제 주당 막 평균 뭐 75시간 막 이렇게 엄청 장시간 노동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고 네. 거론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된 새 사례인 것 네. 같고 제가 이 쿠팡 산재 사례를 처음 기사로 읽었을 때 그 몇 년 전에 그게 어쨌든 장덕준 씨의 네. 사례였는데 네. 그때 저도 약간 공분했던 멘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덕준 씨가 맡은 업무가 물류센터에서 진짜 그 엄청 넓은 물류센터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했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장덕준 씨도 일하는 동안 거의 10kg, 15kg 넘게 이제 감량이 됐다, 몸무게가 좀 빠졌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쿠팡 측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요, 아니냐. 맞아요. 골프 쳐도 그 정도 걷는다. 약간 맞아요. 이런 멘트를 해서 네네. 와 이게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 있는 곳에서 할 말인가? 라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기사를 읽었던 저도 그 기억이 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네, 쿠팡 쪽이 네. 그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 이 과로의 결과로 좀 이제 쓰러지시고 돌아가시게 된 사례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들 중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죽음들이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개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쿠팡 측이 산재를 조금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존재했다라는 점이 일단은 보도로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쿠팡에서 한 2020년쯤에 이제 근무를 하셨던 어떤 임원분의 내부 고발이 있어서 그 여러 언론이 다 그거를 취재를 하느라고 맞아요. 아마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재 은폐 매뉴얼 같은 거를 보면 실제로 이제 단계별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족한테는 어떻게 다가가서 유족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합의를 한다. 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택배 노조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공개한 영상이나 자료들을 제가 봤는데 장례식장에 이제 쿠팡 쪽 직원분들 두 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족들을 이제 보거나 이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좀 다가가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이제 산재를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유족분들 중에 쿠팡 측에서 대규모로 합의금을 건네가지고 취하한 사례도 있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유족분들의 선택은 뭐 존중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사실 합의를 계속 해버리면 노동 환경이 되게 좋지 않고 노동자들이 계속 과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기록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실 산재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지점은 있지만 뭐 네. 유족분들의 뭐 선택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쿠팡이 정말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고 전 임원의 내부 고발을 통해서는 그 김범석 의장의 약간 명문을 제가 봤어요. 이분이 계셨을 때가 그 장덕준 씨가 사망했을 네. 때 즈음이다 보니까
내부 고발 자료에 이 장 씨의 사망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그 기록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간단히라도 설명드리면 일단 장 씨가 사망을 하고 그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쿠팡 내부 직원분들이 CCTV 영상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로 살았는데 진짜로 과로한 게 맞냐라는 이 지적에 사실 쿠팡 입장에서도 반박 어떤 대응 문건을 만들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CCTV 영상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직원분들이 보면서 일일이 그 장덕준 씨의 그 행동을 다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뭐 네. 언제 물 마시는 순간, 동료와 대화하는 순간, 이 근무에 들어가는 날, 근무 빠지는 날, 뭐 이거를 다 순간별로 다 이제 기록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아니 뭐 분석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쿠팡 쪽도 이제 장덕준 씨의 업무는 이런 거다라고 이제 뭐 증빙을 했어야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적인 거는 예컨대 이제 그 장덕준 씨의 어머님께서 이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아들의 뭐 근무 내역이나 근무 영상을 달라라고 이제 회사에 요청을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일부만 주고 그 이전의 내역은 뭐 어머님이 요청하면 주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식의 논의들이 오간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심각한 거는 그 내부 임직원들의 분석 결과도 장 씨가 되게 열심히 일하신 분인 거예요. 정말 그냥 바쁘게 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상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보고받은 김범석 의장이 그 임원한테 지시를 합니다. 편집을 다시 해라. 이렇게 영상 분석 결과가 나가면 그때가 이제 장씨 죽음 이후에 열린 첫 국정감사여가지고 국감 대비용으로도 분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대로 이런 자료가 국감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편집해라. 근데 어떻게 편집을 하냐? 장씨 그 장덕준 씨가 쉬었던 지점들 우리가 예를 들어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뭐 휴대폰 잠깐 보는 거, 그 주변의 동료 직원들이랑 잠깐 얘기하는 거. 그거 중심으로 재편집하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 업무 강도가 되게 낮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재편집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되게 명백하게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한 회사의 의장이 참, 대표가. 그래서 이 김 의장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쿠팡 대표가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시급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들이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따로 받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당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시간당 급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뉘앙스인 즉슨 시간당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하를 하면서 장 씨가 그렇게 살이 막 10몇 킬로가 빠질 정도로 땀 흘렸던 이것들을 폄하하고 그래서 이거는 과로사일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맥락들이 좀 이번에 엄청 드러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 김범석 의장이 계속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어떤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혹은 쿠팡 내부의 리스크 관리 팀에서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이걸 축소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대표였던 김범석 의장이 직접 지시해서 조직적으로 산재 은폐가 이루어졌다는 점들이 되게 이번에 확실하게 좀 드러난 거죠. 씁쓸하긴 해요. 사실 많이 언론에 조금 나오기도 했고 해서 이 장덕준 씨의 근무 영상들을 일부 좀 저도 보기는 했는데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약간 심장 쪽에 어떤 계속 그 이상을 느끼셨는지 그 사망 직전 날에 근무하시는 영상을 보면은 심장 쪽이나 이 가슴 쪽을 계속 부여잡고 좀 이동하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는 모습이 그렇게 분석됐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소름 돋아요. 소름 돋죠. 저희가 이걸 오늘 1월 7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택배 노조나 뭐 공공운수 노조나 다 이제 그 김범석 의장 뭐 지금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뭐 그런 분들 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 은폐라는 그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산재 은폐를 했다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뭐 형법상 과실치상 행위 그거 위반으로도 다 고발을 한 상태여가지고 어제 장덕준 씨 어머님 분이 처음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자들이랑 만나면서도 사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쿠팡이 계속해서 한 번도 자료를 완전하게 제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덕준 씨가 근무하는 그 곳에 CCTV가 원래 총 8대가 있는데 8대를 다 제출한 게 아니라 뭐 한 대만 있는 날짜, 한 대만 제출한 날짜도 있고 날짜별로 이제 제출했을 때 많아봤자 6대의 영상을 제출을 했는데 그 6대를 제출한 날짜도 전체 기간 중에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쿠팡에 뭔가 유리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준 건가요? 그래서 그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영상을 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산재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제출을 안 했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들은 이제 은폐를 하려고 한 그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에서도 사실 이런 내부 고발 자료 같은 거를 토대로 이거 봐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산재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어떤 증거, 정황 증거들이 계속 뚜렷이 나오지 않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주로 대답한 분이 두 분이거든요. 이제 해롤드 로저스 지금 한국 대표, 한국 쿠팡 대표와 박대준 씨라고 직전에 한국 쿠팡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분한테 이제 그 질문들, 특히 이 노동환경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이 두 분이 한 번도 나는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은폐나 뭔가 은폐하려고 했던 적도 없고 그렇게 뭔가를 이제 숨기 위해 이렇게 이 장덕준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거든요. 제가 그 답변을 보면서는 조금 화가 나긴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 내부 고발 자료를 계속 살펴본 사람으로서 그 장씨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든 이메일에 두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이메일의 수신자가 다 그 두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대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높은 임원급이었기 때문에 다 하고 심지어 뭐 몇몇 그 이메일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뭐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영상을 더 제출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조율하는 이런 메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는 제3자도 화나는데 그 유족분들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좀 깊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너무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연석 청문회 이런 것들 있긴 했는데 이렇게 어떤 민간 기업을 이렇게 타깃으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인 연석 청문회를 한 거는 쿠팡이 처음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왜 쿠팡만 뭐라 그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쿠팡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개인정보 사태도 있었지만 왜 좀 더 이 기업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막 그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혜님? 저희가 이제 이번 회차 준비하면서도 쿠팡 관련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그냥 쿠팡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기사가 그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쌓인 문제들이 사실 해결이 되거나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기는커녕 계속해서 악화돼서 쌓이고 있다는 점도 좀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쿠팡이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의 고용 규모가 정말 크거든요. 저 약간 놀랐는데 2022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기준 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가 그 기간제 노동자 고용 범위 1순위 1위였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어쨌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쿠팡 혹은 쿠팡 관련 자회사에서. 그래서 쿠팡이 노동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혹은 쿠팡이 이런 산업재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사실은 이 노동 혹은 어쨌든 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종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고용 범위 면에서도 그렇고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우리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왜 한창 요즘 구직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뭐 네카라쿠베 뭐 이런 거다 할 때도 그 네카라쿠베라는 곳 대다수가 플랫폼 기업인 거잖아요. 사실 플랫폼 기업이 이 유망 산업으로 발달을 했지만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노동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들의 경영 윤리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에서 이 어떻게 좀 업계 안에서도의 어떤 윤리를 좀 바로 세우는 어떤 기준점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쿠팡이 우리가 아까 그 개인정보 유출된 그게 엄청 광범위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일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아마 이제 이렇게 국회 연석 청문회까지도 하고 이렇게까지 막 보도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실효성이 없이 끝날 때의 약간 백래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좀 단단히 수사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우선 청문회는 다 끝났잖아요. 그쵸. 이틀에 걸쳐서 해서 끝났죠. 국정조사 이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게 12월 31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이뤄졌는데 저도 그렇고 같이 청문회 참석한 의원실에 이제 보좌진들도 그렇고 뭐 오늘 뭐 12시까지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막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막 8시, 9시 이때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일찍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최민희 위원장이 대부분 이건 어차피 국정조사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넘기겠다라고 하고 넘어갔고 마지막에 이제 위증으로 이제 나왔던 그 증인들 쿠팡 쪽 증인들을 좀 고발하는 걸로 이제 의결해서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쉬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아마 또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수사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좀 더 계속 밝혀지는 것들이 있으면은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 심야노동할 때 이제 얘기했던 대로 그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계속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야간 노동을 일종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망, 과로하지 않도록 만든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쿠팡의 심야 배송 어떤 방식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람들이 기업을 볼 때 제가 이제 뭐 케이팝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케이팝을 좋아하는 팬들이 케이팝 씬이 망가졌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그러니까 케이팝을 정말 이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좋아하고 그 거기서 만드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좋아했던 문화였다가 이게 글로벌하게 커지면서 이거를 이제 그냥 수익,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로 보고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 수익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 그러니까 이 케이팝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엔터사의 주가가 오르면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오면서 이 씬이 되게 많이 망가졌다. 그리고 어떤 그 큰 엔터사의 이제 임직원들도 케이팝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다기보다는 예컨대 뭐 게임 회사에서 그냥 어떻게든 수익 창출하던 사람들이 오다 보니 아티스트를 약간 쥐어짜거나 이런 지점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될 때가 있거든요. 약간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어떤 기업을 되게 바라볼 때 오로지 그냥 이제 수익을 얼마나 내냐, 하이닉스가 얼마나 많은 보너스를 받았냐, 어떤 기업의 주가가 어디까지 가냐 이런 논의들만 되게 많이 오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수익이 최선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기업이 사회적인 역할도 어느 정도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들은 거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동 환경은 우리가 사실 80년대 이후로 딱히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그냥 이 쿠팡의 사례를 계기로 이런 그러니까 기업이나 회사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문화나 뭐 거기서 해야 되는 어떤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저는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게 되게 많이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최근에 보셨죠? 젠틀몬스터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노동 환경 관련해가지고 또 고발이 나와가지고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그렇고 젠틀몬스터도 그렇고 새로 생긴 기업마저도 뭐 새로 생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된 대기업의 되게 안 좋은 문화들을 그대로 약간 답습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쿠팡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무슨 뭐 사회공헌 사업 이런 거를 거창한 걸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의 그런 노동 환경에 있어서 뭐 안전망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뭐 보안을 좀 더 철저히 한다던가
막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되게 잘 해야 되는 그 규범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고 네. 또 김범석 의장 얘기를 하면 감명 깊게 읽은 칼럼이 하나 있는데 쿠팡 또 관련 칼럼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것저것. 네. 근데 뭐 저희 신문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경향신문에서 이제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그러니까 그 김범석 의장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쓰신 칼럼이 있더라고요. 김범석 의장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칼럼인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되게 고객 집착, 그러니까 고객을 엄청 중심에 두는 그런 경영으로 세를 잘 불리고,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완전 1인자가 됐는데, 그 리더십이 변고점을 맞은 사건이 2021년 6월에 있었던 덕평 물류센터 화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거의 축구장 15개 넓이의 창고가 막 다 불에 타고 구조대원도 순직하고 이 과정에서 그때 김 의장이 진화 작업하는 도중에 한국법인의 그 직책에서 사임한다고 이제 던졌거든요. 그래서 막 한참 지금 실종자 구조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책임을 그렇게 피하냐. 네. 그리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하려고 그런 거다. 이런 비판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고를 계기로 어쨌든 본인은 그냥 미국 그 상장사인 쿠팡의 의장이고 나는 한국과 손을 뗐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둔 건데요. 그때부터 이제 김범석 의장의 그런 윤리의식 없는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측근인 마가 쪽 이제 로비스트도 영입하면서 이건 약간 미국에 대한 간섭이다? 이 미국 기업에 대한 간섭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한국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정부가 규제를 정당하게 하려고 해도 이건 미국 기업 차별이다 이러면서 통상 압박으로 또 그거를 변화시키는 프레임을 쓰고 막 이런 매출은 90% 이상은 한국에서 벌어들이면서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그 모습의 기원을 그 2021년 그 사고에서 찾은 그때 화재 사고가 난 다음에 법적 책임을 안 지려고 이제 사임을 했던 그때로 찾는 그런 칼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이 좀 약간 인상 깊었어요. 읽으면 1인 독점 체제는 고속 성장기에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으나 이제는 기업의 위험을 더하는 족쇄가 되었다. 2021년 물류센터 화재 이후 매출이 20조 원에서 40조 원대로 폭발하며 비판을 덮어버렸던 경험은 그에게 독이 됐다. 시장의 심판 대신 성장의 단맛을 본 그는 리스크 관리보다 힘의 논리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 네,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끝났는데 아까 그 사회적 책임 그거랑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경영자의 어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릇된 시선? 그 책임감 없음이 어디까지 이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쿠팡이 아무튼 좀 여러모로 씁쓸하기도 하고 계속 잘 지켜봐야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탈팡밖에 없지만. 맞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는 네.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번 정부 들어오고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산재 은폐 같은 사례에 대해서 특히 산재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그 청문회에서 정말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면서 노동부에서 이제 TF가 꾸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좀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 이 다른 기업이나 이 향후 사례들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모두 탈팡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네. 사실 이렇게 막 뻔뻔하게 오만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게 그 본인들이 구축한 생태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약간 자신감?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탈팡이라는 게 그 와우 멤버십 그걸 하나 가입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로켓 배송도 할 수 있고 쿠팡 와우에서 이제 콘텐츠도 볼 수 있고 또 되게 많아요.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그리고 뭐 쿠팡 이츠에서 배달도 무료로 해주고 만들어 놓은 점점 이 조여오는 생태계를 니들이 나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 이렇게 오만하게 행동을 해온 것 같은데 사실 이번 기회로 또 이제 좀 많은 소비자들이 또 화를 내면서 쿠팡 불매를 하고 이런 행동이 이어지면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새해에 소원을 빌 때 이제 이렇게 좀
노동 환경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일하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소원을 빌었는데 올해 좀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